태영건설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28.6% 증가, 영업이익은 150.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7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마이너스 0.1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태영건설에 대해서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 받아 조속히 상장 폐지 사유 해소할 것. 이미호 기자가 조선 BJ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전자공시했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뭔가 그런 애로적인 사항이 이 연출이 됐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외부 감사를 받는데 어, 뭐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나온 건데요. 그 공시 사업 보고서 감사 의견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23년도 외부 감사 회계본은 삼정 회계법인인데 그 전년도가는 안진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적정이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년 만에 의견 거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회계법인이 바뀌면은 어떤 그 영화인가 드라마를 보니까 그 최민수인가요? 그 배우가 뭐 회계법인 대표로 있는데 그 감사 의견 거절을 해야 될 사항을 적정으로 강요를 하고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어 재감사를 받게 된다면은 삼정회계법인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은 딴 데에서 또 받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은 3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28.6%가 증가했고 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0.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어, 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2.9%뿐이 증가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무려 154.8%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손실 391억 원이 발생이 돼서 130.4%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2%로서 6.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매 관리비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매출 원가의 상승 원인은 뭐냐? 요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스르프 퇴계로 좀 분석을 하면은 조금 쉽게 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그 내용이 또 복잡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영업의 부분까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손실이 1조 거의 3천억 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세전 이익이 마이너스 1조 5천억 거의 1조 6천억의 단기 그 순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포괄 손실은 1조 6천억 원의 일시에 그 한꺼번에 손실이 됐다. 그러면 기타 손실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스루프 분석 이전에
그 기타 손실 내역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금액으로 제가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1조 4천억이나 되는데, 아까 그 손실 1조 3천억은 이제 기타 영업의 수익도 있어가지고 그게 가감해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PF 충당부채 전입액이라는 게 뭐냐? 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리고 자산 손상 충당부채 전입액 요런 게 두 가지가 합쳐서 1조 3천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회사가 주석 39에 별도로 PF 우발 채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책임준공, 중도금 대출, SOC 미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PF가 관련해서 총 4조 3천억 원대의 그 신용 보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고, 이 중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3조 1천억 정도, 컨소시엄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1조 2천억,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 특수 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 보강은 총 3조 2천억 원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기타 사업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수 관계자가 제공하는 신용 보강이라는 것은 단기 말에 우발채부로 계상한 금액 중 충당 부채로 뭐 별도로 계상한 금액은 7천억이다 그랬는데, 이 금액이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충당 부채 전입액이다. 비용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산 손상도 있었고 하는데, 처리를 안 하다가 일시에 이제 좀 아무래도 터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거가 이제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어, 그 전에 회계법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 예측하기 어려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전문가들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스루포스로 일단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여기에는 이제 건설업은 외주비를 포함시킵니다. 2조 6천억 원대로서 32.3%가 증가했습니다. 3.7%가 더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구나. 매출 원가의 상승 원인이 일단 재료비부터 3.7% 증가했다. 외주비 포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루픈율은 마이너스 2.3%로서 마진율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운영 경비는 54.5%나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무려 154.8%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대손상각 비용을 크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이렇게 부실 채권 같은 게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대손상각을 그렇게 많이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게 대부분 심리적으로 일단 적자가 날 때 다 그냥 뭐 그냥 그동안에 미정리했던 것들, 야, 현실적으로 다 그냥 손실 처리해. 이런 아마 그 심리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뭐라고 비유하고 싶냐 그러면은, 여자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베린 몸이다. 그러니까 그냥 손실 처리하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0.92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스루펫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26억 원으로서 영업 손실인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135억 원이 더 손실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CAI 이 분양주택과 미완성 주택은 844억 원이 줄었습니다만은 미청구공사가 여기 포괄 제공으로 저는 지금 미완성 주택인데 지금 공사 중인 거, 또 여기는 자기네들 지경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외주 그 무슨 또 그 공사 받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29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한 게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초과 청구 공사를 밑에다가 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수주 산업에서는 그 미청구 공사액보다는 초과 청구 공사 다르게 계정명을 하는 그 조선업에서는 계약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약 자산이 계약 부채가 더 많습니다. 계약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는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책임져야 될 수주권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작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수주한 것도 별 볼일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 갭이 적었었는데 거의 그 4천억 원대 갭이 생겼어요. 920억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요즘 수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 그 암시하고, 암시라기보다는 그렇게 비추어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디커플링 하는데, 건설업은 외주비를 그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는 5.1% 증가했고 외주비가 무려 33.1%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MC 매출 원가 변동비는 33.2%가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54.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게 현장 제조업의 용어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장 관리직들 뭐 이렇게 가서 이 현장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3,862억 원으로서 19.5%가 금액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건설 비용에 비해서는 그 현장 운영 비용이 0.7% 감소했고,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0.7%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아주 그 말끔하게 또 평가 손실 작업도 하지 않아요. 용지만 평가 손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용지만. 그리고 그 미청구 공사도 그 차이액은 크게 없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서 나온 거하고 현금이 이렇고, 그다음에 미청구 공사가 그 증가를 했죠. 근데 그 갭이 한 10억 원대인데, 요것은 이것을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 처리를 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청구도 안 한 미청구 공사에 대해서 뭔 대손상각 처리를 하느냐. 그렇게 바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이 뭉뚱거려서 그 대손상각 뭐 이런 충당금 설정하고 그다음에 비용 처리들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뭐 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미리 전번에 그 수주산업의 현대중공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미청구공사가 제로입니다. 이게 갭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범적인 회사도 있다 이 말이죠. 아직 미청구공사분에 뭐 하려고 대손상각을 하느냐.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총 건설 비용의 갭이 있는데, 그것을 미청구 공사의 증금액이니까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850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1850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161억 원이나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1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있는데 처분이익이 그거를 빼주면은 298억 원의 현금이 그래도 어딘가 아니 재고가 날라갔다 이게요. 그게 뭐냐? 작년에는 또 거꾸로 된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재고자산 처분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또 이 경우에는 거꾸로 좀 이것도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 현금이 1683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무 그 재고가 요만큼 줄어야 되는데 929억 원이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금이 또 이것은 어디서 또 날라 들어왔느냐 이렇게 또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는데 어, 재고자산 처분과 또 일부 관련이 일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철근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니까 어, 공사하고 남은 그 이 철근들을 고철 처리로 하는 과정에 뭔가 좀 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해보게 돼요.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차이가 현금이 안 맞는다면은 어떻게 감사 의견을 그 패스할 수 있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회계사들이 어떻게 적정이라고 그 감사 의견을 냈는지 저는 제 수준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164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7.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2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9,47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8,590만 원이었는데 10.2%나 임금을 올려줬어요. 어, 그리고 대손 삼각비가 요게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게 1611억 원으로 판매 관리비 중에서 대손 삼각비가 이렇게 50.1%나 크게 증가 아니 2358%나 크게 증가시켜 그러니까 대손 삼각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받을 돈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까 베린몸 이런 정신, 마음 이런 거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급 수수료 29.5% 들어갔고 증가했고 기술 개발비라는 게 또 있네요. 42.2%가 증가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기술 개발비에 건설 주택 공사라면서 뭔 기술 개발할 게 그렇게 많죠?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 회전율이 4.7 회전으로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84.6%가 나오는 경우는 제가 분석하면서 머리털 나고 처음 봅니다. 이 정도면은 100%가 넘어버리면은 자기 자산을 뛰어넘은 거니까 그 자산을 뛰어넘어 버리죠. 자본도 뛰어넘어 버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미 회사가 자기 게 아니죠. 채권자들 거죠. 그 이 건설 부도가 나면은 완전 그 이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냥 살려주고 있다고 돼 있는데 참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아주 말썽꾸러기가 된 태양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50%만 넘어도 경영권 방어선은 무너지는 거죠. 2022년에 44.4%인데 워크아크 신청을 하면서 노출을 다해서 부풀렸던 거 다 제거를 하니까 남는 게 없고 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분식회계 개연성이 어떤 통계 속에 들어가는데 에, 분식회계 안 했다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인하된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와 비성분에서의 추정은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이었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다면은 외주 단가가 크게 역으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그 존재할 결과가 뭐 있어야 되는데 건설업은 외주 건설 노임 단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은 철근 레미콘 아스콘인데 요게 매입 비중이 두 개 합치면은 53%의 영향으로 가중 평균을 하면은 0.5%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7%는 일반 가구, 요즘 북박이장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아파트를 만들면은 아스콘, 강관료, 아파트 배관 같은 거 하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데가 한 올해 한 20년 정도 돼서 배관 막혀가지고 물이 그 우러 나와가지고 벽면에 스며들고 뭐 이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잠깐 부실 20년 되면 부실 공사라기보다도 유지 보수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 분담금이 이게 또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재 기간은 다 끝난 거고. 참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단독주택도 아마 그 보습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파트 생활이 좀 편해지니까 아파트에서들 다들 일본에서는 또 맨션이라고 그러죠 아파트를. 어쨌든 그 53% 영역에서 내려갔다. 나머지는 올라갔는지 모르죠. 일반 가구라든지 이런 거. 그게 뭐 다양하니까는 제공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표를 보면은 그냥 생각할 때 0.5% 내렸는데 판매 가격은 그럼 또 내려야 되지 않느냐? 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이제 건설이라는 게 이제 그 노출을 안 시키죠.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 또 그 광급공사 받는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성격이기 때문에 단가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건설업을 얘기할 때는 별도로 여기 원재료 가격만 얘기했으니까 87%의 그이 외주비가 들어가는 거로 아까 계산했으니까 요 가운데다가 요게 비율을 다시 바꿔 넣으면은 비율이 바뀌어지겠죠. 외주 건설 노임 단가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아니 그 중단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오래 장사를 한다면은 손익분기점을 약 이게 풀이해 보면은 4조 3천억을 해야 됩니다. 무려 1조 2천억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손익분기점은 4조 3천억을 해야 된다. 요 경우 21% 작년처럼 그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한 천억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작년처럼 계속 줄인다 그런다면 계약 자산도 미천공사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자 1,579억 원이 날 수도 있다. 4조 3천억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스루풋 회계 쪽으로는 어, 4조 2,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물론 계산하면은 이제 한 540억 적자로 나오는데 스루프 관점상으로는 그 회전율을 5.2회전 그 9.9% 지금 그 미천구 공사 진행 중인 것을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4조 6천억 원대까지 한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237억 정도 나올 거다. 이게 실현 가능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손익분기점은 그 한 4조 3천억 정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건 계산상 그냥 전년도 그 운영 경비 내지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재료 비율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이 손익분기점은 4조 한 2천 여기 800 그러니까 여기 한 4조 3천억 가까이 가긴 갔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깎아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예측도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온다는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서 캐펙스 투자는 없어요. 거꾸로 이게 플러스로 표된 거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23.6%고 EAT 세후 현금목은 2,810억 원을 벌었어요. 현금으로는. 그리고 현금 수익률로는 37.4%나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5,100억대를 더 추가로 그 대출을 해줬죠.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184.6%, 전년도에는 이제 50%를 막 육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경영권 뺏길 것 같으니까 은행한테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살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184.6%나 되는데 이 회사를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권도 그렇고. 어, 거기인데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익 배당액입니다. 물론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만 비율로는 1.2%예요. 투하자본 대비. 이것은 이자 부채가 높은데도 이익 배당을 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도덕적 해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뭐 윤씨네죠, 윤씨네. 거기가 윤씨래서 그런가? 왜 안 죽이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윤씨구나,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거를 또 찾게 되네요. 그쪽 대표가 윤씨라는 거. 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윤씨네. 파평윤씨인가? 우리나라 윤씨 아는 거는 저는 파평윤씨뿐이 아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최종 6,421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익잉여금률이 마이너스예요. 34.3%. 많이 그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그 뭐 자본 조정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거래 정지 상태이지만은 PBR은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경우 또 처음 보고요. 어, 어쨌든 2023년 초에도 그 장부 가격 대비 17%뿐이 이 평가를 못 받고 있었으니까 참 어렵군요.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에,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 뭐 주식 소유 지분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184%나 그 레버리지율이나 되는데 자기 게 아니죠. 그 태영건설이 TY 홀딩스라고 이제 거기 지주회사 만들었는데 28%선, 윤성민 씨가 10%, 서암 윤세영 재단이 7.6%, 황순태 씨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투자로 여기 기재돼 있어요. 6.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로 돼 있고 외국인은 그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1. 몇 프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지 엔트리 포인트 3개 원인을 건드려라. 요 항목별로 그 얘기를 해 나가면은 요 한 장 가지고 제가 뭐 1시간 이상은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